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조직도 없고 정보도 없고 수사권까지도 없앴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맞춘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징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현지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징계 제청도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 곧 재가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을 대통령한테 제청을 했겠죠? 네, 오늘 오후 5시 15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으로부터 기자단에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보고 이후 징계위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정식 제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징계위 결과가 나왔으니 13시간 만에 제청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네, 청와대 내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곧장 재가를 할 건지 어떨까요? 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보고에 들어간 지 벌써 2시간 이상 지났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늘 안에 재가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바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이 없어 해석이 다소 분분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을 따르는 집행권만 가지는 것으로 보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행을 미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안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것이 재가하고 뭔가 관련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생각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다툴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재가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 벌어졌던 갈등과 충돌 국면은 차차 해소가 되겠습니까? 네,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바라는 흐름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 이런 행보가 앞으로 미칠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수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검찰과 정부의 갈등 구도 속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연초 2차 개각에서 추 장관 교체 카드로 민심 달래기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 출범까지 지켜본 뒤 자진 사퇴로 명예퇴진 모양새를 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순조로운 마무리 시나리오인데 역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파장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바로 징계를 제청하면서 윤석열 총장도 아마 법적 대응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아침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겁니다. 변호인단도 징계가 집행되면 곧바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작성 등 준비엔 이미 돌입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기 직전에야 징계 의결서를 받아본 만큼 자료 검토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변호인단도 더 속도를 높여 이르면 내일쯤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 방침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해 통상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이 징계 집행 전 마지막 퇴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는 등 특별 지시를 내렸고 퇴근 직전에는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징계가 집행된 뒤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정지 결정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최소 며칠은 걸리는 만큼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차질 없는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3대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정식으로 공포된 뒤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앞으로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며 정보 활동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국가안보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며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준비단을 즉시 꾸리고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위한 수사 시스템 개편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침 이날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가 가져오는 것이면 네. 제가 뭐 특별한 다른 판단이나 조치 없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런 의사를 계속 내비쳐 오셨기 예.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제가만 남은 게 되겠죠? 네네. 예. 절차적인 제가만 남은 겁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상 지금 이 검사에 대한 징계가 중징계, 감봉 이상 나오는 경우에 감봉, 정직, 면직, 해임입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한다. 법률은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예.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이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면담에 들어가 있다. 예. 오후 저녁 무렵에 나와서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오늘 새벽에 나왔던 징계위의 결정을 제청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것이고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이미 사전에 청와대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충분히 토론한 가운데 결정 내리는 징계안은 무엇이든지 대통령은 제가 할 것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아마 제가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죠. 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장관이 어떤지 오래 대통령과 독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의 표명까지 했군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의 결과가 사실은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중징계입니다. 정직 2개월. 이것을 대통령께 제청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에 정만호 소통수석의 이야기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을 지금 반려하지도 그렇다고 사표를 수용하지도 않았고 수용 여부를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자, 이건 반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을 제청과 함께 같이 올린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확인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제거함으로써 집행됩니다. 집행되는 겁니다. 소통수석이 상당히 좀 짧게 얘기했는데 담겨있는 의미는 상당히 커서 한번 좀 천천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 네. 대통령이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가 징계를 한다가 과연 대통령의 재량권이 그 안에 들어가도 네. 되느냐 마느냐인데 청와대는 그동안 재량이 필요 없이 바로 네. 집행만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에는 이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량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법조인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번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헌정사상 초유일인데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므로 청와대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만 강조했을 뿐 열린 토론을 또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뭐 해임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면직 또는 정직 6개월도 있었지만 정직 2개월 다소 좀 낮은 이 징계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재량도 없는 것이다. 재량 없이 이 대목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원회의 안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그대로 대통령은 사인만 하는 형태로 제가 한 것으로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표현을 또 썼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한 상황이죠. 또 많은 보도들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런 수식어를 달았었는데 이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들께는 송구하다. 사실은 이게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지난해 여름에 우리가 다 봤는데요. 이런 상황은 뭐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과를 내놨습니다. 글쎄요.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였으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징계가 나름대로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이 정도로 야단치는 걸 고맙게 여기시오 하고 딱 끝나고 검찰총장은 고맙습니다. 그럼 하고서 뭐 법적인 뭐 다른 투쟁이 없이 본연의 임무로 딱 돌아갔으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징계위가 요란스럽게 국민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게 만들면서 장기간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징계위가 지금 뭐 2차 이 새벽까지 또 수구일을 거치고 했던 것에는 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은 오늘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불법 부당하다. 이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저녁에 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를 명령했을 때도 바로 나온 이야기가 위법 부당하다였거든요. 위법 부당하다, 불법 부당하다 모두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조치라는 거고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부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임명권자나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지금 어떤 사유인지는 아직 청와대 발표로는 알 수 없지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청하면서 법무부 장관 본인도 거취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의를 표합니다까지는 나온 것 같고요.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이것은 숙고를 거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임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늘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이 짧은 청와대 발표 안에 함축돼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간절함은 법무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고.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를 골라내기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징계가 끝이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끝이려면 징계 대상자가 징계를 수용해야 되겠죠. 근데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법정 투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지금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추 장관이 여기서 물러서고 이 조기에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세워지기도 쉽진 않아요. 이 연말 연초의 기간이 쉽지 않은데 누가 오더라도 문제는 이 윤 총장 사태에 대한 수습이 될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징계가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정직이 시작되면 2월 중순에 윤 총장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2달만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또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2달 금방 지나고 새해 돼서 아마 뭐 설 무렵이 되면은 다시 윤 총장은 복귀한다. 그럼 5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거든요, 여름까지.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지 또 다시 윤 총장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 같거든요. 아마 추 장관 사표를 정말 청와대는 숙고해서 볼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주목할 대목은 특별한 감사를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내놨죠. 고맙다고.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어려운 작업이 진행이 계속 됐겠는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추 장관이 하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휘하에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좀 개혁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맡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장관이 조금은 더 버티는 것이 아마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드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 총장 개인 측의 뭐 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이 예측되고 있는 게 검찰 조직 내부에 검사 뭐 고위 간부도 있고 중간 간부도 있고 평검사들도 있습니다만 검사들의 이 초유의 총장 징계를 받아들이는 심경은 어떨 것이냐. 혹시 어떤 행동이나 또 언행이 나올 것이냐,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인데 핵심적인 게 1월이 되면은 검사 인사철입니다. 이 인사권을 누가 휘두르느냐, 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다음 달 검찰 인사까지는 개혁의 후속 과제로 진행하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봅니다. 아무튼 검찰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빨리 본연의 자리로 안정된 어떤 검찰권의 행사에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직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건 또 검찰 내부나 그쪽에는 또 충격은 충격입니다. 그걸 다독거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뭐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지가 담겨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의 의지는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고 자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6개의 이제 징계 혐의가 올라갔다가 다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혐의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의 방해 이게 2건이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이 채널A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그리고 또 채널A 감찰 방해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8개로 세분화한 다음에 하나하나가 어제 이 5명의 증인 진술도 듣고 양측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이것을 이제 심의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가 인정이 된 거죠. 제일 크게 문제가 대두됐던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이것은 인정됐습니다. 이 하나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 총장이 개입한 것 같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도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건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마지막이 제일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예를 들면 이게 뭐 야권의 이 대권 주자 1위에 올랐다고 한들 이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빼달라고 했는데 여론조사기관이 빼주지 않았다. 또는 나는 정치한다고 단언한 바가 없다. 예를 들면 이제 퇴임하고 나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는 걸 정치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또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팽팽한 부분이었는데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고 나머지 지금 두 가지 불문 이게 사유는 되는데 따져 묻지 않겠다. 뺀 것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가 불문이 됐고요. 혐의가 없게 된 것이 채널A 감찰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감찰을 방해했다. 이 두 가지는 증거 부족으로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다. 무혐의 이렇게 돼서 8개 중에 4가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면서 이 수위가 문제였는데요. 이 어제 그 정한중 위원장이 나오면서 오늘 새벽이죠. 이야기를 했는데 해임도 있었고 정직 6개월도 있었고 4개월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두 중지를 모아서 만장일치로 이 정직 2개월로 확정했다 하면서 이 국민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 국민들이 양쪽 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징계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이 아마 내리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맞습니다. 따지는데 이제 순서가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약한 것 쪽으로 흘러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 위원장도 상당히 좀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국민한테 죄송하다, 뭐 충분한 징계 결과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 여론이 사실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했으면 이쪽이 만족할 거고 세게 했으면 이쪽이 만족할 건데 좀 약간 어정쩡한 듯 나와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징계 결정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까 끝이 아닌 것이 내일 오늘 대통령이 제가했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윤 총장 측이 또다시 이제 개인 변호인들과 함께 똑같이 이 징계안에 대한 행정법원에 이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본안 소송도 함께 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직무 배제에 대한 경우에는 밤에 온라인으로 먼저 이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다음 날 본안 소송을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본안 소송이 있어야 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넣게 될 텐데 그러면 근일 내에 행정법원에서 이 징계 정직 2개월이 가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는 것인가. 지난 이제 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결정이 또 한 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2개월 정도의 정직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감수하시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 오늘의 징계 재가가 이 2달 동안 효력을 발휘할지 혹은 사법부에 의해서 또다시 무력화될지 한 번의 고비가 근일 내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징계위원회는 도대체 사법부가 이걸 다시 이제 받아들이면 또 뭐라고 판단할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한 결과가 결국은 절충수가 된 이 정직 2개월이라는 참 애매한 그런 징계안으로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단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검찰총장이 사과도 안 오냐, 자숙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야권은 당연히 이건 뭐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뭐랄까 흔들기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찍어내기다, 흔들기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을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많이 회자가 됐어요. 뭐냐하면 자 임면권자가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을 발동해서 해임시켜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오게 하느냐. 대통령이 이제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다.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오늘 제가 하면서 또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엄중하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은 건 사실이거든요. 추 장관이 아니었다면, 추징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 검찰개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야권은 내일 또 굉장히 대통령을 향한 거센 이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간에서는 징계위가 열린 어제가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만 60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음력생일, 양력생일을 따질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2013년에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을 때 그때도 이제 또 생일이고 그래서 음력 생일에 한 번, 양력 생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공교로운 일이죠. 참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3년은 박근혜 정부 때였고요. 당시에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서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거슬렀다. 정직 1개월을 한번 받은 바가 있어요. 그때는 다만 검찰총장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가 양력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60년생인데 양력으로는 12월 18일이고요. 그럼 이제 어제 징계위 결정이 나오든 2차 회의가 열리던 날은 음력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력 생일에는 박근혜 정부 때 정직 1개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음력 생일에 그것도 지금 60이면은 우리가 환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음력 생일에 2차 징계위가 이제 열리는 상황이었으니 아마 뭐 저희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화제성 기사로 알게 됐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직 2개월은 일단 집행이 되니까 그 기간에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수사들이 이제 진행되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검찰 인사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 징계위원회 소식 그리고 막 들어온 청와대에서의 대통령 재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다시 폭증했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일 신규 발생 평균으로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잠시 700~800명대로 떨어졌지만 사흘 만에 1,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373명 등 수도권에서만 757명으로 71%를 차지했으며 전북, 부산, 충남 등 전국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수도권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잠잠했던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으며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일 97명에서 226명까지 보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3개밖에 남지 않는 등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 평균이 832.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겼지만 정부는 여전히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와 관련해 계약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금년간 계약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진 건 감염 취약층이 몰려있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 검사를 늘려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지난 14일 첫 환자가 나온 뒤 2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부산 동구에서도 환자 10명이 나왔고 전북 김제시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70명이 넘습니다. 발열 증상을 보인 입소자 일부가 양성 판정을 받아 전수검사를 벌였더니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여기도 했어요. 20일 날 전체 다 했어요.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전수조사 했을 때 하여튼 종사자 중에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이런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등에서 확인된 집단 감염은 무려 26건. 이 가운데 73%가 종사자를 통해 전파됐습니다. 김제 요양병원처럼 선제 검사를 하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겁니다.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전수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절대 확진 규모보다 한 번 감염이 확산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라 감염되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시설 환자가 늘면서 사망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하루 새 12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잇따르는데 국가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합니다. 캐나다는 인구 대비 6배, 미국과 영국은 4배까지 물량을 확보했는데요. 저소득 국가는 2024년까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백신을 승인하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내년에 많아야 인구의 20%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여러 백신 후보에 분산 투자하며 인구의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을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듀크 대학이 유니세프, 과학 분석업체 에어피니티와 함께 수집한 자료를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결과 캐나다는 인구 대비 6배 이상, 미국과 영국은 4배 이상, 유럽연합은 2배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16곳 가운데 인구 대비 선주문 물량 비율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과 일본, 호주 등 10곳이 인구수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한국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확보 물량이 인구수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은 유망한 백신 5개에 대한 연구와 개발,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생산 물량에 대한 미국의 우선권이 지원 조건이었습니다. This included a nearly $2 billion investment in Pfizer to produce 100 million doses of their vaccine, with an option to produce 500 million additional doses. 브루스 아일워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선임 고문은 다른 나라의 고위험군에 백신을 접종하기도 전에 한 나라 인구의 전체가 접종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백신 물량을 공유하라는 부유국을 향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Unless urgent action is taken by pharmaceutical corporations and rich country governments, 9 out of 10 people in poor countries are not going to receive a vaccine next year and possibly for years to come. 하지만 부자 나라들이 남는 물량을 기부한다 해도 나머지 국가들은 내년 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물량의 한계로 저소득 국가들은 2024년 전까지 자국 인구 전체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YTN 해외 리포터 정희경 씨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희경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무료 접종 모든 국민에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민들도 포함되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자국민과 장기 거주자에 대해 충분한 백신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 거주 중인 한국인이라면 이번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장기 거주자도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희경 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백신 맞으실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이나 여기 거주 중인 교민들을 사례로 보면 백신을 선뜻 맞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희경 씨를 포함해서 주변 다른 교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우려 때문인지 총리가 먼저 나서서 백신을 맞겠다고 발표를 또 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현지 반응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싱가포르가 최근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뿐 아니라 모더나 그리고 중국의 시노백 백신도 계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백신들이 모두 무료 접종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국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실제 현지에 있는 지인들 반응을 살펴보면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무료 백신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나요? 첫 번째로 백신이 들어오는 것은 올해 말로 예상을 하고요. 본격적인 접종은 내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이달 말부터는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지역 감염 사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달 28일부터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절차 3단계로 진입합니다. 올해 6월부터 진행되어 오던 2단계 때 사회적 모임이 5명으로 제한됐는데 3단계로 가면 사회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각종 편의시설에서의 규제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방역, K-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팬데믹 초반에 K-방역이라는 방역 시스템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서 싱가포르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의 한류 영향까지 더해져서 팬데믹 이후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위에 한국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싱가포르 현지의 백신 무료 접종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정희경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K-방역을 누가 붙였냐고 하니까 붙인 사람이 없답니다. K-방역 잘 됐다고 홍보하는데 혈세 1,200억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K-방역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실패한 방역의 대명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네, 주호영 대표가 얘기한 혈세로 1,200억 원을 홍보했었다. 이 1,200억 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한 걸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개월 전입니다.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 원이 넘는다는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대표는 이 1,200억 얘기를 누구한테서 들었을까요? 아마 이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에 등장한 국민일보 기사일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도 잘하고 있다. N방역. K방역 홍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올해 1,003억 원 본 예산, 238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 그래서 1,200억 원을 썼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03억 원, 238억 원, 요 숫자가 들어간 예산을 찾아보면 됩니다. 외교부 예산에서 찾았습니다. 보시죠.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본 예산이 1,003억 원, 3차 추경에서 238억 원 증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사용하는 국제협력사업 예산입니다. 태풍이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를 돕는 거죠. 근데 이 예산이 왜 갑자기 홍보 예산으로 분류가 됐을까요? 기사에는 설명이 전혀 없어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드디어 보건복지부 K방역대책본부에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쓴 홍보비는 1년 내내 67억 원입니다. 그것도 손 씻으세요, 마이크 꼭 쓰세요, 방역수칙에 대해서 홍보하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부처 예산을 다 헤집어 봤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이미지 홍보 예산에 K방역 홍보가 있었습니다. 해외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데 100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번진 다음에 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18억 원이 바로 K방역 홍보 예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쓰는 예산, K방역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 수출 지원 예산으로 14억 2천만 원이 추경으로 책정됐습니다. 결국 18억, 14억 하면 33억 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홍보비 67억, 이 둘을 합친 33억. 그러면 딱 100억 원 정도가 K방역의 국내외 홍보 예산입니다. 가짜뉴스에 마구 던지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우리 K방역은 이런 난관을 헤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집값 과열 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 190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 집을 산 20대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11억 원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자인 40대 남성은 경영자금으로 쓰겠다며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에 주요 집값 과열지구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에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8,000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됐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와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향권인 서울 강남과 송파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개발 호재 발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고 부동산 투기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투입한 겁니다. 이들 지역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 조사한 결과 친족 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 모두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송파, 용산 지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의 3%로 경기도 김포와 광명 등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 0.3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수도권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인근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조사를 처음 대응반 출범 이후 처음 이제 실시를 한 거고요. 강남, 송파, 용산 권역에서 기타 경기도 지역계 대비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더 높게 나왔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당국에 통보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전의 KF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마스크가 오염됐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확진자가 나오기 일주일 전부터 생산한 마스크는 반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14일 직원 1명이 확진돼 동료들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은 제품 포장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엔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는 과정에 전염이 일어난 거로 추정했습니다. 회사 회견실에서 도시락을 시켜서 점심을 드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이렇게 8명이 이제 감염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를 열흘 단위로 납품해 지난 8일 이후 만든 제품을 아직 반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확진자들이 착용했던 옷과 장갑 등 공장 곳곳에서 환경 검체를 가져다가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업체가 보관 중인 마스크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선 대학 기숙사발 집단 감염이 또 보고됐습니다. 보령 아주자동차대학 베트남 유학생들이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아 재학생과 교직원 전체로 검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확진자 일부가 대천 해수욕장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타 지역 방문자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인이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려다가 옷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구조에 나선 시민들이 불을 끄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좌회전에 진입하던 김보건 씨에게 위태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의 몸에 불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곧바로 바로 옆 카센터에 차를 세워두고는 여자친구와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미 다리는 물론이고 상체까지 불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담요를 꺼내 서둘러 불을 끄기 시작했고 그 사이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거들었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기도 했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많이 괴로워하시기도 하셨고. 몸에 불이 붙은 남성은 카센터 옆에서 노숙하려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종이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 옷으로 옮겨 붙었던 겁니다.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은 되고 어차피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이제 그 상황을 목격했으면 어느 누구든 나서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신히 구조된 노숙인은 몸에 화상은 입었지만 길을 지나던 젊은이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으면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엄동설안에 오갈 곳을 잃었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해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초 출산을 앞둔 A씨. 만삭으로 출산만 기다리던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이 코로나19로 폐업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고 정말 그냥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지우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문자만 주니까 또 산후조리원은 급하게 어떻게 또 알아봐야 되고. A씨가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입니다. 며칠 전까지 산모와 신생아가 생활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혔고 관계자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원장 역시 잠적하면서 50명이 넘는 산모가 미리 낸 계약금까지 날릴 처지입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하겠다, 환불을 해주겠다, 뭐 추후에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말 전혀 없고 그냥 그 문자를 끝으로 핸드폰 이렇게 다 그냥 다 중단시켜 놓으시고 폐업도 그날 하셨더라고요. 피해자 가운데는 출산을 열흘 정도 남긴 산모도 있습니다. 당장 갈 곳을 잃은 탓에 조리원 찾기를 포기한 산모까지 생겼습니다. 1월 초라서 자리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군데에서 겨우 이제 들어가서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조리원을 못 구해서 산후 도움이 있으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 문을 두드렸지만 증거를 찾아오라는 답만 되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래서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사기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증거를 찾아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산후조리원을 관리하는 보건소는 원장에게 계약금 반환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동설안,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닫은 산후조리원. 감독기관, 수사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갈 곳 잃은 산모와 신생아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의 결과가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2667님, 무소불위 검찰개혁은 국민의 소망이고 명령입니다. 국민보다 높은 권력기관은 없습니다 하셨군요. 예, 이어서 0815님, 검찰의 잘못된 과거와 관행은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걱정인데 소식 많았죠. 2813님, 코로나19 환자 위에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백신 개발에 힘쓰고 계신 연구진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2071님, 대한민국이 가장 효과 높은 백신을 개발해서 국민과 빈곤국에 무상 공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기업 회장이 한국인에 대해 혐오 그리고 차별을 드러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의식과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드러내는 건 대부분 그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일본의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요.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